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사건 발생 후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사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하늘로 솟은 듯 땅으로 꺼진 듯 한순간에 자취를 감춘 군마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12월 군마 일가족 살인 사건의 생존자이자 피해자 K씨가 잊혀져가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이 흘러버린 탓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1998년 1월 14일 밤 가족이 살해됐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저에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좋으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부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건 당시 20살이었던 K씨는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 됐습니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오랜 시간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K씨가 용기 내 적어내려간 게시물 속에는 범인의 사진과 특징 그리고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K씨는 아주 사소한 기억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죠.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글을 올리며 계속해서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K씨의 사건은 그날에서 멈춰 있는 셈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악몽은 폭설이 내렸던 1998년 1월 14일에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은 어머니의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시내 드럭스토어에서 일하던 K씨는 퇴근 후 꽃집에 들러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샀죠. 그런데 저녁 9시경 집에 막 들어왔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K씨를 덮치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K씨는 괴한의 손을 힘껏 물고 집안에 있을 부모님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는데요. 이내 괴한에게 다시 붙잡힌 K씨는 그대로 할머니의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괴한은 격렬하게 발버둥치는 K씨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뒤 좋아한다며 고백을 퍼부었죠. K씨는 그제야 괴한의 정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하던 드럭스토어에 물품을 배달하는 운송회사 소속 트럭 기사이자 2년 넘게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던 28세 남성 코구레 히로시였습니다. 코구레는 1969년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낯을 많이 가려 사람들과 말을 잘 나누지 못했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색하거나 곤란할 때는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톱 냄새를 맡는 버릇이 있었는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반복 행동은 긴장과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일종의 자기 위안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버릇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고 묵뚝뚝하고 폐쇄적인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구레는 지역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운송회사에 취직해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근무 태도가 성실해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다 1995년 봄 납품을 위해 드나들던 다카사키시의 한 드럭스토어에서 한 여성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무를 시작한 K씨였죠. K씨에게 첫눈에 반한 코구레는 납품을 핑계삼아 일주일에 2차례씩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마음을 직접 고백하지는 못하면서 늘 K씨의 주변을 얼쩡거렸죠. K씨는 코구레를 업무상 마주치는 직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코구레의 마음속에서는 일방적인 호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호감은 점차 집착에 가까운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동료들과 함께 볼링장에 간 K씨 앞에 코구레가 등장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척 인사를 하며 다가왔지만 어쩐지 그날의 코구레는 평소와 달라 보였죠. K씨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와 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코구레가 K씨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동료 직원이 저 남자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을 때 K씨는 몹시 거북스러웠습니다.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을 뿐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애 대상으로 인식됐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볼링장에서의 만남이 있고 얼마 뒤 코구레는 언젠가 K씨가 멋있다고 언급했던 검은색 닛산 실비아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던 스포츠카로 슈퍼카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저렴한 모델은 아니었죠. 코구레는 드럭스토어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은근히 과시하듯 보여주었지만 K씨는 호감을 느끼긴커녕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곤란한 기색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 코구레는 수시로 K씨를 찾아와 데이트를
하자고 졸랐죠. 이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K씨는 몇 차례나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데이트 신청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매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뒤를 따라오기도 했죠. 어떻게 알았는지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K씨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요. 지금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일본에서 스토커 규제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1월로 그 전까지는 스토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후반 당시는 남성의 집요한 접근을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구애나 순애보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접근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고 불쾌감을 드러내면 오히려 피해자가 과민한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했죠. 스토킹은 2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K씨는 한 번만 만나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말에 넘어가 결국 한 차례 데이트를 수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코그레와 함께 보낸 시간은 데이트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K씨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지만 코그레는 끝까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끝까지 일방적인 감정을 밀어붙였죠. 끔찍한 속도로 집 반대 방향으로 차를 달리면서 오늘은 집에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아쉽지만 일단은 참아 보겠다는 투로 차에서 내려줬다. 한 번의 데이트 이후 K씨는 코그레와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지만 코그레의 집착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전화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맞춰 매장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무턱대고 집까지 찾아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떼를 쓰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겁에 질린 K씨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과 근무하던 매장의 점장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털어놓았죠. 딸이 그저 유별난 연애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크게 분노한 아버지는 코그레를 직접 만나 다시는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죠. 점장 역시 코그레가 납품을 오는 날에는 K씨에게 미리 몸을 숨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사라졌고 집으로 걸려오던 전화도 점차 줄어들었죠. 피하기를 반복하는 날이 계속되다가 얼마 뒤 코그레가 납품을 오기로 예정된 날 매장에 다른 운전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운전기사는 코그레가 1998년 1월 4일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K씨와 가족들은 코그레가 마음을 접고 물러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집착이 한밤의 침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1998년 1월 14일 오후 7시 무렵 코그레가 K씨의 집안에 들이닥쳤습니다. 코그레는 부엌 칼로 아버지 이시 타케오와 어머니 이시 치즈코를 차례로 살해한 후 방 안에 있던 85세의 할머니 이시 토메는 밧줄로 목을 감아 질식사시켰죠. 집안에 있던 세 사람을 모두 해친 뒤에는 시신을 욕실과 옷장 안에 숨기고 벽 뒤에 몸을 감춘 채 K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이윽고 저녁 9시 무렵 K씨가 들어오자 등 뒤에서 덮쳐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할머니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K씨는 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도 코그레를 진정시키기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코그레는 가족을 찾는 K씨에게 약을 먹고 잠들어 있다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죠. 대치 상태가 약 1시간 반가량 계속되자 코그레는 결국 체념한 듯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K씨는 코그레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밤 10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가족을 찾아다니다가 욕실 앞에 핏물이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가족들이 무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참혹하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경찰서에 도착한 뒤였죠. 경찰은 코그레가 부모님을 살해한 후 집에 머무는 동안 엄마가 만든 된장국을 먹었다고 했다. 차라리 그때 내 손으로 범인을 죽였거나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나 때문에 부모님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경찰은 곧바로 코그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수사는 초반부터 대규모로 전개됐습니다. 주변 검문과 탐문 수사가 이어졌고 지인과 친척, 직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죠.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월 21일 심야에 군마와 사이타마 경계 인근 도시 지역에서 코그레의 검은색 닛산 시비아 차량이 목격됐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도주 차량의 위치도 특정되고 범인도 확실한 상황이니 사실 체포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제보를 끝으로 코그레의 행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금융거래 기록 등 생활 반응 자체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아 도주 중 차량을 타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군마현 내외의 호수와 저수지에 대한 수중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차량도 시신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죠. 단서와 제보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겨졌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2007년 11월 1일자로 사건이 수사특별 보상금 제도 대상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결정적 제보에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기도 했죠. 경찰은 코골에 대한 공개 수배를 유지하며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모습의 추정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하고 치아 기록과 신체 특징을 꾸준히 제공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했습니다. K씨 역시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도주 중인 코그레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고 처음에 나왔듯 인스타를 개설해 사건을 잊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도 해외로 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죠. 일각에서는 조아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습니다. 조아츠는 일종의 야반도주 같은 건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조아츠를 통해 이름부터 시작해 새로운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조아츠에 대한 설명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채널에 따로 다루어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사건 발생 후 20년이 지났지만 범인은 여전히 도주 중이고 경찰과 유족도 여전히 추격 중인 군마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